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오늘은 성공하려면 정말 가장 먼저 기본으로 갖춰야 할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지하철, 버스, 택시, 운전하면서 혹은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든 좋습니다. 오늘만큼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기 좋은 날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강용순님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제 생각을 보태어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인생의 무게추를 밖에서 안으로 가져올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인생의 무게추를 밖에서 안으로 가져옵니다. 바로 오늘부터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마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직 마흔이 되기 전 혹은 마흔 그쯤, 마흔을 지나쳐온 어딘가에 살고 계시겠죠. 그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흔을 상상하면서 혹은 현재를 돌아보면서 거쳐온 그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모로 마흔은 좀 특별하죠. 20대는 지식과 경험을 쌓고 마치 시야가 좁은 경주마처럼 살아가고요. 그러다 30대에는 일과 인간관계에 치여 정신없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셨겠죠. 그렇게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나 하는 시기가 바로 마흔인데요. 특히나 저에게는 이 마흔이 더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미국의 아니타 무르자니가 저에게 해줬던 말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굳이 임사체험을 해서 두 번째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이미 죽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라고 말이죠. 인생을 보통 계절로도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사계절로 나눈다면 40대는 늦여름이 끝나고 초가을쯤? 지금이랑 딱 맞네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어쩌면 이미 원하는 바를 이루고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모로 마흔이라는 단어도 마음도 복잡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생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 펼쳐질 시간이 기대되기보다 늘 그렇듯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웬만한 일은 익숙해져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마흔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사실 마음부터 정말 인생이 재밌어져야 합니다. 어느덧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때가 되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거든요. 청춘이던 시절엔 지혜롭진 못했을지언정 무모한 용기가 있었잖아요. 이 시기를 거쳐 시선이 넓어지고 깊어진 겁니다. 여러분, 현상을 판단하고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최소 40년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흔부터가 글로 치면 본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40년간 자료를 찾고 목차를 짜서 프롤로그를 써왔다면 이제야 본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턴 진짜로 내가 나답게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럴 때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필요해요. 쇼펜하우어는 사실 우리를 위로해주지 않아요. 철학계의 팩트 폭격기로 그냥 막 내리꽂습니다. 그런데 결국 본질은 하나예요. 밖이 아닌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여러분, 그에 따르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타인에게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듣는 것은 그저 듣는 것일 뿐이죠. 본인이 진짜 결심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똑같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쇼펜하우어의 말을 빌려 정말 묵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4단계로 구분해 인간과 다른 존재를 비교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돌과 같은 무기물이에요. 그저 존재할 뿐 아무런 특성이 없죠. 두 번째 단계는 식물입니다. 매년 새롭게 피는 것 같지만 그 특성이 비슷하죠. 세 번째 단계는 동물이에요. 충동과 본능이 지배하며 무리짓는 특성이 강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즉 인간입니다. 비로소 각자 개성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 뭐가 딱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일수록 공통점이 두드러집니다. 꽃은 같은 종이면 그 생김새며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까지 완전히 똑같잖아요. 즉
종끼리 공통점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동물은 식물에 비해서는 덜 그렇지만 사람보다는 같은 종끼리 똑같은 부분이 많고요. 반면에 이 세계를 구성하는 높은 단계일수록 차이점, 즉 개별적인 특성이 더 도드라집니다. 식물보다 동물이, 동물보다 인간이, 그 하나하나의 차이점이 두드러지는 거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색을 찾아 정말이지 개성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딱히 생각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으면 이제 공허한 거예요.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 결핍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결국 나와 같은 종인 타인에게 희망을 겁니다. 나는 내 개성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내가 식물보다 동물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은 단계에 있는 건지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눈에 의지해요.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 나는 어딘가 세계가 좁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왜곡된 거울에 자신이 잘 비춰지기를 바라며 살 뿐인 거죠. 그런데 남이 시키는 거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장 인간답게 사는 일은 자신만의 욕망을 아는 거죠. 즉 원하는 바를 알아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세계는 또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주관 그리고 객관이라는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객관적인 면은 정말 사실 그 자체, 존재하는 그 자체의 모습이죠. 주관적인 면은 우리 눈의 필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멋지죠?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주관적인 필터가 안 좋은 필터면 이제 여러분은 실제보다 못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결국 우리 눈에 쓰여진 필터로 그렇게 보이는 주관적인 세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계는 여러분 스스로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관점, 즉 생각이 빈약하면 세계는 진부하거나 하찮은 것이 되고요. 생각이 풍부할수록 여러분의 세계는 재밌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욕망이 없는 건 뭘까요? 이 세계를 진부한 것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극에 따라 재미를 느끼도록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를 추구하도록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욕망이 없다는 것은 곧 관점이나 생각 없음의 필터를 끼고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좌절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착착하면 되잖아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마흔은 본문을 쓰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내 관점이 없으면, 내 생각이 없으면 이 본문 못 쓰죠. 네. 이제는 독서를 사색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 진정 뭘 원하는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관점, 개성을 찾아 인생 후반전을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나도 남을 평가할 수 없고 남도 나를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사람의 관점, 개성, 필터로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본문을 쓰기 전 자료를 찾고 있던 청년 시기에는 이리저리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여기 대입해보고 저기 대입해보느라 남들 눈을 의식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남의 눈에 맞추려고 의식하다 보면 모든 게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나만의 향기가 없으면 나이를 헛먹었다는 느낌을 나도 받고 남들도 받아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이건 막 아나무인 태도로 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을 꾸려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내 주변인들의 마음에 들까? 이걸 고민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원래 가진 여러분의 기질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긍심을 갖기 위한 작업이에요. 네, 여러분, 나의 기질 속에 나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기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직 막막한 터널 안에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정말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진짜 정확히 아셔야 하고요. 이 두 개를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대부분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한계가 없다는 것, 이거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네, 인간은 각자 서로 다른 갈망과 능력에서 자기의 소질을 발견하거든요. 그 소질의 수준은 개성에 따라 다르죠. 무엇보다 스스로 겪어봐야 뚜렷하게 알 수 있고요. 쇼펜하우어는 말해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새는 공중에 있어야, 두더지는 땅 속에 있어야만 행복하다. 네, 여러분, 이제는 주어진 개성을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면서 여러분 개성에 부합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이세요. 개성에 맞지 않는 일은
피하십시오. 자신의 개성이 뭔지도 모르는 무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자기 인식 결핍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아직 20대 30대인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면 정말 뭔가 더 안타깝잖아요. 아직 본문을 쓰기도 전인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신의 개성에 맞는 인생을 막 살아보기도 전에 떠난 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40이 넘으면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언제 떠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진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진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에 힘써서 타고난 자신의 기질이 무엇인지 파고드는 일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오늘의 기분은 오늘의 건강 상태가 만듭니다. 기분이 의지대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건 대부분 신체 문제예요. 그렇게 기분이 들쑥날쑥하면 깊은 통찰은 또다시 하루 물 건너가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 그것은 셀프 고립,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로 상처받잖아요. 뭐 각종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그러면 사실 사람인 이상 대부분 멘탈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멘탈이 나가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무의미하게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불행을 자초하는 기회와 환경의 범위도 점점 커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춥다고 느껴서 타인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면의 공허, 의식의 빈약, 정신의 빈곤 때문에 의미 없는 만남들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내면의 공허함이 클수록 기분을 전환하려고 자꾸만 바깥의 일에 모든 걸 집중해서 외적인 자극을 갈망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는 건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고독한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독이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뇌를 외부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내면의 공허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들어주세요. 외부와의 관계를 막 다 차단해버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곧바로 따분하고 심심해질 거거든요. 바로 그 상태가 여러분 내면이 공허하다는 걸 알려주는 증거예요. 이 내면의 공허는 반드시 자신만의 수행, 통찰의 시간을 통해 끝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혼자 있어 보세요. 혼자 있을 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면 더 좋은 것들이 찾아와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과 여가 시간, 뛰어난 정신력을 지녀서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적인 풍부함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내적인 풍부함, 즉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사람, 그러니까 뇌활동이 뛰어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하죠.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든다. 네, 여러분, 이제는 인생의 무게를 밖에서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람은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1. 먼저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게중심을 바깥에 두고 만족을 추구하죠. 2. 그 다음 정신적인 수준이 보통인 사람이 있어요. 그는 다양한 학문을 통해 즐거움을 얻지만 무게중심은 밖과 안에 걸쳐 있고요. 3.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완전히 자기 안에 두는 사람이죠. 예술, 문학, 철학 같은 것들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만들어갑니다. 이렇듯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따분함을 잘 모르니까 늘 새로운 관심과 풍부한 상상력에 활기차고 의미 있는 현재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유능함을 펼치는 인생을 살아가고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니까 이걸 듣고 계신 거잖아요. 정신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면 정말 더 이상은 방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는 혼자 있으면 무섭고 불안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잖아요. 자, 이 바로 편안함을 기점으로 무게중심을 밖에서 안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회사 생활, 가족들과 투닥투닥 한다고 외부가 산만하다면 이 산만함을 막 또 다른 산만함으로 대체해서 해소하려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과 만남을 줄이고 책을 가까이 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채널에서 독서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독서는 그냥
그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수백 권씩 읽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독서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젊을 때 너무 외부 자극에만 익숙해져서 아예 자신의 사고가 막혀버린 그 시기에나 책 엄청 많이 읽어서 생각의 길을 뚫고 인생의 컨셉을 잡아가는 거죠. 어느 궤도에서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반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서 모든 일을 직접 결정하는 독자적인 사고를 기르는 게 중요해요. 동네 산책을 잠깐 하더라도 진짜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외부의 자극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살아야 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추운 날씨에 달라붙어 하나가 되지만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면 곧바로 떨어지거든요. 이 간격을 두고 살아가는 고슴도치의 삶을 살며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힘을 쏟으세요. 네, 우리는 어차피 고립되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고립되고 싶은 양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정신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사람이 그 고립 상태를 진짜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바짝 셀프 고립해서 내면의 공허함과 이제 멀어지면 또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해요. 이때 발휘해야 하는 지혜는 홀로서기와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 사회를 불에 비유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고는 고독이라는 차가운 곳으로 도망쳐 불이 타고 있다고 탄식한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소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 상처 입고 상처 입혀서 셀프 고립이 아닌 강제 고립을 하며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지금부터 책을 읽고 생각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간을 가져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활 방식을 단순화시켜 보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이 단순한 방식을 유지하세요. 어딘가에 동요되는 시간을 정말 최대한 줄이세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과는 작별하는 겁니다. 사실 성격상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 게 쉽지 않은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소양을 늘리는 게 진정 내면의 공허함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럴수록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기대할 일,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알맞은 욕망,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게 중요했던 때는 지났어요. 젊을 땐 그랬습니다. 그땐 아직 인생이 연그러가기 전이고 남들 따라서 같음을 추구하는 낮은 단계의 욕망을 가졌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네, 이제는 높은 단계의 욕망, 다름을 추구할 때가 된 겁니다.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입체적으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분석하세요. 이걸 할 때 내가 웃네, 내가 행복하네, 이건 별로네,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체하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이고요.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무채색으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 붓을 들고 색을 입히고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루는 이 그림을 계속 더 채워나가는 과정인 거니까요. 원하는 걸 하나만 찾아보세요. 원하는 게 없으면 남들한테 휘둘립니다. 나이 40에 뭘 그런 걸 해. 이게 아니고요. 40이기 때문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행동하세요. 늦은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의 연구 결과를 좀 볼게요. 그는 실험 대상자 2250명을 대상으로 언제 가장 행복한지 뇌 상태를 촬영해서 발표했거든요. 이들의 뇌는요, 어딘가 집중할 때 행복을 느끼고 휴식할 때 불행을 느꼈다고 합니다. 즉, 일에 집중할 때, 운동할 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높은 수치의 행복 호르몬이 나온 거죠. 반면 휴식을 취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불쾌한 경험을 기억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 세계의 본질은 끊임없이 활동하며 노력하려는 의지라는 것. 왜냐면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권태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주장이 바로 이 연구 결과로 뒷받침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불행합니다.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들로 시간을 채워가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깨달은 것만이 여러분 세계가 됩니다. 그 세계에서 여러분은 행동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인생 후반전은 객관적인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주관적인 것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와 사색,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원하는 삶을 살지 원래대로 살아갈지 최종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그리시건 여러분의 개성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넓고 좁은 것도 없죠. 그게 정말 무엇이든 여러분이란 인생은 그 자체로 위대하다는 걸 오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은 사실 이겁니다. 무언가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게 어렵다. 네, 오늘 제 목표는 여러분이 이 말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으시도록 정말 통찰력 있는 뇌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번 편은 끝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소재. 오늘은 스탠퍼드대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뇌과학자 데이빗 이글먼의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전해드립니다. 1970년대 MIT의 심리학 교수 한스 루카스 튜버는 거의 30년 전인 제2차 세계대전 때 머리 부상을 입은 군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전투 중 뇌 손상을 입은 군인 520명을 추적했다. 상당히 잘 회복한 사람도 있었고 결과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튜버는 기록을 샅샅이 뒤진 결과 중요한 변수를 찾아냈다. 부상을 당했을 때 나이가 어릴수록 지금의 상태가 좋고 나이가 많을수록 손상은 더 영구적이었다. 그렇다. 젊은 뇌는 5,000년 전 지구와 같다. 당시 지구는 불안정했을 것이다. 다양한 사건이 겹치며 나라인지 뭔지 모를 경계선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그어지며 무언가 생성되고 없어지길 반복했다.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지구의 지도는 훨씬 더 안정되어 있다. 인간들이 수백 년 동안 칼을 맞부딪히고 총을 쏘아댄 결과 고집스럽게 제자리를 지키는 국경선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뇌도 지구처럼 성숙해진다. 오랫동안 자신만의 경계선을 둘러싸고 지키고 없애는 분쟁을 겪으면서 신경지도의 경계선이 점점 굳어진다. 그 결과 나이 많은 사람에게 뇌 손상은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젊은 사람에게는 덜 위험하다. 나이를 먹은 뇌는 기존의 영역에서 맡은 일을 새로운 영역에게 쉽게 할당하지 못하는 반면 아직 전쟁의 초입에 서 있는 뇌, 즉 어린 뇌는 A라는 영역에서 하던 일을 B라는 영역에 맡기며 경계선들을 새로이 써나갈 여력이 있다. 그리하여 3살이 채 안 된 시절에 뇌 반쪽을 없앤 매튜라는 한 아이는 성인이 된 현재 정상인처럼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뇌의 궤적들이 말해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인간 아이들에게는 처음부터 내장된 기술이 거의 없다. 다만 적응력, 유연함, 즉 뇌 가소성이 대단히 큰 반면 어른들은 유연성을 희생하고 특정한 직업에 통달하게 되는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다. 즉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며 유연성과 효율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뇌도 처음에는 신경망 전체에 걸쳐 가능한 경로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이 쌓인 경로들은 잘 사라지지 않게 되고 사용 빈도가 낮은 경로들은 점점 희미해진다. 이를테면 아주 오래전부터 운동을 해온 사람에겐 운동이 참 쉽다. 경험이 쌓인 경로들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허나 운동을 안 해온 사람이라면 이 경로가 없기에 밖으로 나서기가 참 힘들다. 즉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성공하지 못한 뉴런들은 결국 이를 접고 없어지는 길을 택한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쌓이면 뇌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이 물리적으로 새겨지고 우리는 여기에 단단히 다져져 살아남은 뇌의 경로들을 따라 결정을 내린다. 좋은 점은 내 전문 분야에선 문제의 해결책을 빛의 속도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나쁜 점은 완전히 새로운 것에 도전, 즉 야생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공략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뇌는 특정한 작업을 잘 수행하는 대가로 다른 작업들에 씨름하는 도전 정신을 조금씩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어하는 이들이 고충을 겪는다. 내 머리가 이제 배우기를 완전히 포기했어 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유연성이 엄청난 아기의 뇌를 갖고 있을 때의 느낌이 궁금할 것이다. 신기하고 다양한 일을 유연하고 자유롭게 새로 배우는 느낌은 어떨까? 낯선 나라를 여행할 때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낯선 풍경을 한껏 받아들이며 신기한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운다. 여기저기 주의가 분산될 때도 많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뭔가에 잔뜩 몰두해서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다시 아기의 뇌와 비슷해지는 것이다. 아기 뇌와 어른 뇌의 차이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신경계가 아기의 것에서 어른의 것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매끄럽지가 않다. 그 변화는 여닫이 문과 같다. 그 문이 일단 닫히고 나면 대규모 변화가 끝난다. 그러므로 사람의 뇌는 생애 초기, 즉 민감기라고 불리는 기간이 가장 유연하고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 동안 아이는 말을 아주 많이 들어야 한다. 이런 정보가 입력되지 않으면 유런들은 언어의 기본 개념을 포착할 수 있는 형태를 끝내 갖추지 못한다. 즉 민감기의 문이 닫힌 뒤에는 이미 때가 늦어서 의사소통의 기본을 터득할 수가 없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암기력 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다. 두 번째로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비교적 어렸을 때 시각을 잃은 사람이고 꽤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은 뒤 시각을 잃은 사람은 암기력 향상의 폭이 좁거나 아예 없다. 그렇다. 결국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 정리를 해보자. 언어 습득, 시각 인식, 사회적인 상호작용, 정상적인 걸음걸이, 정상적인 신경 발달 등은 유년기 초기 몇 년 동안에만 성취할 수 있다. 바로 이때가 뇌의 민감기인 것이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 뇌가 가장 유용한 신경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딱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신호가 입력되어야 한다. 아니 그래서 민감기에 뇌의 여닫이 문이 닫히니까 나이 먹고 뭘 새로 배우려는 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무의미한 헛수고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뇌의 문은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다. 뇌에는 서로 다른 속도로 닫히는 문이 여러 개 있다. 자, 한번 살펴보자. 어렸을 때 뇌는 워낙 영향을 잘 받기 때문에 가끔 공경에 빠진다. 예를 들어 알에서 깨어난 새끼 거위는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움직이는 대상을 부모로 인식한다. 처음 눈에 보이는 대상이 보통 어미일 테니 대부분의 경우 이 전략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상황이 잘못돼서 새끼 거위가 상대를 착각할 가능성도 있다. 즉 거위가 부모를 각인하는 시각인식이란 문은 아주 빠르게 닫히는 문이다. 허나 이 거위는 이 민감기가 지나서라도 헤엄칠 강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먹이를 찾기에 가장 좋은 곳, 어른이 돼서 만난 다른 거위들의 정체 등 다른 것들을 여전히 새롭게 학습할 수 있다. 뇌 가소성 연구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건 참 재밌는 부분이다. 시각에 대한 연구와 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민감기라 불리는 어린 시절 몇 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이후 1차 시각 피질의 패턴은 완전히 굳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말한다. 그런데 성인의 체성 감각 피질, 즉 몸에 들어오는 접촉, 온도, 아픔이 입력되는 것과 운동 피질은 상당히 유연하다. 그래서 나이가 먹은 뒤에도 계속 학습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사실을 지닌 8살짜리 아이의 한쪽 눈이 시력을 잃고 회복이 불가능해지는가 하면 몸이 마비된 56세 환자는 로봇팔의 조작법을 곧잘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뇌의 여러 영역은 가소성 측면에서 저마다 다른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신경망은 이상하게 고집스럽고 어떤 신경망은 시간이 지나도 대단히 유연하다. 당신은 이 차이를 알고 이용해야 한다. 즉, 뇌의 어떤 영역은 계속 변하는 세세한 정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 학습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휘력, 새로운 길을 익히는 능력, 안면 인식 능력 등은 계속 유연성이 필요할 법한 분야다. 반면 시각의 기초 다지기, 음식 씹는 법, 일반적인 문법 규칙 등 다소 안정적인 작업을 담당하는 영역들은 빨리 굳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레벨이 낮은 영역의 정보가 가장 먼저 확립되고
그 기초 위에 다른 충돌이 차곡차곡 연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인 영화배우의 얼굴을 두세 번 정도 보면 곧잘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뇌의 어떤 영역이 유연하게 반응할까? 이는 나를 이루는 바깥 세상의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와 관련 있다. 만약 입력되는 데이터가 흔들림 없이 꾸준하다면 그 시스템은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굳어진다. 데이터가 끊임없이 변한다면 당신의 그 시스템은 계속 유연성을 유지한다. 즉, 딱히 변할 것 없는 안정적인 데이터가 가장 먼저 굳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1815년 생리학자 요한 스프루츠하임은 근육처럼 뇌도 운동을 통해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람의 피 속에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있는데 그 영양분이 흥분된 부위로 훨씬 더 많이 흘러간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1874년 찰스 다윈은 야생 토끼의 뇌가 집토끼의 뇌보다 더 큰 것을 기본 원리로 더 경험할수록 뇌가 커지는 걸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는 야생 토끼가 집토끼보다 순간적인 판단,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뇌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결론을 내놓는다. 1960년대 과학자들은 이를 직접적인 결과로 도출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 이 주제를 살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다. 다양한 환경,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놀 것들과 쳇바퀴가 가득한 굉장히 풍요로운 환경에서 쥐를 키워보고 완전히 반대로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이 쥐 한 마리만 딱 들어있는 결핍된 환경에서 각각 길러보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환경에 따라 쥐의 뇌 구조가 변하고 이 구조는 학습 능력 및 기억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환경을 접한 쥐들은 과제 수행 성적이 좋았으며 부검 결과 뇌의 가지돌기가 길고 풍부했다. 반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뉴런이 비정상적으로 쪼그라든 상태였다.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쥐 외에도 조류, 원숭이, 여러 포유류에서도 발견되었다. 즉, 뇌의 시스템을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었다.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1990년대 초에 캘리포니아의 과학자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새로운 걸 배우길 포기한 사람과 대학 등을 마치며 끝없이 배우려고 한 사람들의 뇌를 부검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계속 배우려 한 자들의 뇌에서 언어 이해와 관련된 영역의 가지돌기들이 더 정교하게 발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배워야 한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직접 걸으며 더 다양한 것들을 보고 원하는 것을 찾아 몰입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 가만히 시간을 죽이고 있으면 안 된다. 도시와 마찬가지로 뇌에도 종점은 없다. 한창 발전하는 도시를 생각해보라. 도시는 항상 변한다. 스스로를 최적화하고 주위 환경에 반응하며 휴게소를 어디에 지을지, 각종 정책을 어떻게 짜야 좋을지 계속 살펴본다. 그렇다. 도시는 변한다. 우리의 뇌는 살아있는 도시다. 이미 갖춰진 체계들이 있으나 그 체계를 기반으로 평생 계속 움직이는 뭔가를 향해 나아가려고 애쓴다. 오래전에 쓴 일기를 우연히 발견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 그 일기에는 지금의 나와는 조금 다른 나의 생각, 의견, 관점이 들어있다. 어떤 때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와 너무 달라서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름도 같고 어린 시절의 경험도 같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공부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당신 뇌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뇌의 뻗어나감을 더 생생히 표현해주는 단어를 쓰겠다. 가소성이라고도 하지만 생후 배선이라는 용어다. 인간의 뇌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세포 860억 개로 이루어져 있다. 뉴런은 이동하는 전압 스파이크의 형태로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고 숲처럼 생긴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뉴런들 사이의 연결점은 모두 합해 200조 개쯤 된다. 즉, 피질 조직 1세제곱밀리미터 안에 있는 연결점 수가 지구상 전체 인구보다 20배나 많다. 뇌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라서 주변 환경의 요구와 몸의 능력에 맞춰 항상 배선을 바꾼다. 두개골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우주를 확대해서 촬영할 수 있는 마법의 비디오 카메라가 있다면 뉴런에서 뻗어나온 촉수 같은 것들이 주위를 더듬다가 서로 부딪히는 모습,
올바른 연결점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들이 신경이라는 천에 직접 바늘땀처럼 새겨지는 것도 뇌의 유연성 덕분이다. 뇌가 언어를 더 배우고 자전거를 타고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게 대단한 요령을 부린 셈이다. 그러니까 DNA가 전부가 아니다. DNA는 그냥 첫 번째 도미노일 뿐이다. 따라서 나이를 먹은 뒤에도 뇌가 유연한가? 라는 질문에는 한마디로 당신에게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수녀원에 사는 수녀 수백 명을 수십 년에 걸쳐 조사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이 수녀들은 모두 정기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받고 병원 진료 기록을 공유하고 사망 후 뇌를 기증하는데 동의했다. 놀랍게도 일부 수녀들은 인지력이 전혀 저하되지 않아 계속 예리한 사고를 유지했는데도 사후 부검에서 알츠하이머 병이 뇌를 잔뜩 헤집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그들의 신경망이 퇴화했는데도 그들의 기능은 저하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녀원의 수녀들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 머리를 사용해야 했다는 점이 열쇠였다. 간단한 게임도 하고 맡은 일을 하고 서로 교류하고 끊임없이 걸었으며 끊임없이 수녀원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말다툼도 하고 집단 토론도 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했으며 경영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들은 소파에 털썩 앉아 그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팔, 다리를, 머리를, 입을 움직이고 귀를 기울였다. 새로운 걸 듣고 배웠다. 그래서 그들의 뇌는 일부 신경망이 물리적으로 무너지는 와중에도 계속 새로운 다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 해치워야 하는 목표가 있었기에 병리 검사에서 알츠하이머 병이 밝혀졌는데도 인지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수녀가 무려 전체의 3분의 1이나 되었다.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나이가 아주 많아도 정신적으로 활발한 생활을 계속하면 새로운 신경회로는 무조건 새로 만들어진다. 그렇다. 나이를 막론하고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뇌가 나이를 먹을수록 학습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걸 완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내면의 모델과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 사이의 차이가 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을 기억하는가? 뇌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변화한다. 당신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면서 가정생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 좋아하는 음식 등이 익숙해지고 딱 정해지면 뇌의 도전장을 내미는 신선한 자극이 줄어들면서 뇌는 점점 안정된다. 반면에 나이를 먹었어도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경험하면서 당신이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게 다르다는 걸 느낄 때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의 신경망은 이제 그 차이만큼 변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뇌가 매력적이기는 해도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는 규칙을 알아내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한 번도 연주해보지 않은 악기로 정확한 음을 내는 것과 타이핑을 비교해보자. 미숙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이런 속도 차이 때문에 취미로 축구를 하는 사람은 항상 선수들에게 공을 빼앗기고 만다. 당신에 비해 프로는 상대의 신호를 미리 읽고 화려하게 발을 놀리며 뛰다가 정밀하게 골을 쏜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의식이 하는 심사숙고보다 빠르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축구를 처음 접한 선수는 운동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움직임이 서로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프로는 다양하게 플레이를 조율한다. 누구의 뇌가 더 활동적일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골을 넣는 프로, 즉 전문가의 뇌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겠다. 게임의 구조를 이해하고 다양한 가능성, 선택지, 복잡한 동작 사이에서 신속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틀렸다. 전문가의 뇌에는 축구에 특화된 신경회로가 이미 개척이 됐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움직임들에 비해 그 사람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잠잠하다. 반면 아마추어의 뇌는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정신없이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계속 생각한다. 상황을 해석하고 어떤 게 옳은지 끊임없이 알아내려고 한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치 프로처럼 신경회로에 딱 각인시키기 위해 내부의 회로를 최적화시켜야 한다.
그 규칙을 재빨리 알아내고 습득해야 한다. 그렇게 당신은 그 부분에서 유연성을 잃는 대신 전문성을 얻게 된다. 그것들이 합쳐져 인생 경험, 노하우,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 지금 막 배우는 아이의 뇌는 백지이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지도 못하고 심오한 생각을 즐길 수도 없다. 즉, 일정 부분을 빨리 전문화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세상의 규칙과 달라지는 환경을 새길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 유연하지 못하다고 마냥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이와 경험으로 쌓아 굳어진 좋은 배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좋은 배선을 깔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가소성. 이 생후 배선으로 인해 우리 각자는 공간과 시간의 그릇이 된다. 당신이 지상의 어느 특정 지점에 떨어졌을 때 당신은 그곳의 세세한 특징들을 진공청소기처럼 전부 빨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상에 당신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신 자체가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는 장치가 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삶의 짜릿함이라는 건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현재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중인지, 당신이라는 그릇에 어떤 것들이 담기고 있는가에 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걸 느끼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은 이 이야기를 겨우 몇 분 들었을 뿐이겠지만 당신의 뇌는 이미 변했다. 이 영상에 나열된 다양한 기호들이 신경 연결점의 광대한 바다 전체에서 아주 작은 수많은 변화를 조율해 당신으로 하여금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할 때와는 아주 조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멘트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기점으로 당신은 오늘 당신의 뇌, 당신의 그릇에 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굳힐 것이며 또 어떤 것을 새롭게 배울 것인가? 그리하여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